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예, 오랜만에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제가 그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를 한 몇 달, 석 달 정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백화점에서 VIP들 오면은 이제 주차한 차를 다시 이제 그 쇼핑 끝나고 저희가 이제 앞에까지 파킹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거든요. 백수라고 해도 주말에는 다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계속 진짜 녹음을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 불꽃 남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제 책 잘 읽고 있다고.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공황과 제목이 이제 공황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인데, 제가 예전에 그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어떤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좀 불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냥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일단은 오늘 할 책은 그 최 사장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대넘얏 팟캐스트를 좀 즐겨 듣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심리나 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치나 경제 역사 쪽도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책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사실상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고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강연 요즘 다니시고 계속 책도 쓰시고 하니까 좀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되게 잘 나가시고 저는 아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 어쨌든 되게 제 기준에서는 부러운 사람이고 저도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책도 그렇게 좀 잘 쓰고 싶고. 음.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반갑고요. 예, 다시 팟캐스트를 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러면은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책은 그 최 사장님이 어떤 정치나 경제 역사를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른 어떤 역학관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한 책이거든요. 어, 이권도 보면은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과학 이런 부분들을 그 뭐지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책이고 이 일권 역시 자신만의 어떤 한 가지의 기준으로 그 모든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대단한 작가다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되고요. 음. 어, 저도 이제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일단은 참 재밌는 책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는 그 계급의 탄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제 계급이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알기에 한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이제 계급이 탄생하게 됐잖아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인데 처음에 이제 그 구석기 시대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어, 어떤 지배자나 어떤 계급이나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냥 어떤 한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지도자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물론 그 좀 더 힘이 센 사람, 좀 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어떤 한 무리를 이끌었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들한테 좀 그렇게 광범위하게 혹은 그렇게 막 이렇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 저는 그거를 왜 그랬냐고 보냐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수를 줄 수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그 농업을 하기 때문에 식량이 좀 비축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누가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뭐 내 토지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자기는 지주는 식량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수를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통제력이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어, 어차피 냉장고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그 뭐 사슴이나 이런 걸 잡아도 결국에는 그 고기가 썩기 때문에 그거를 비축할 수가 없었고 그게 나눠줄 수 없었고, 음, 그래서 좀 배타적인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슴을 잡았을 때 그 자기 지도자가 자기가 앞다리살을 먹었다. 근데 어차피 자기는 배부르잖아요. 다 못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 일단 지도자는 그래서 좀 더 평화적이고 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봐지는데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음. A와 B는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여기서 A는 지주입니다. 지주.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정말 이상하다. 이상한 것 같다. B는 바보인가?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모두 A에게 주고 A는 그 중에서 일정량만을 B에게 돌려준다. 노동은 B 혼자서 다 했는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은 A와 B가 나눈다. A가 생산 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예. 여기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농업하는 과정에서 그 영토를 가진 사람이 처음 생기게 됐다 이건데, 그 영토를 가진 사람은 만약에 한 평의 땅에서 쌀이 서말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게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신 누군가를 고용해서 야 여기서 그 농사를 지어라. 네가 대신에 어 쌀을 한 말을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마리 나오는데 자기가 두 개를 갖고 B한테 한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B는 일단 쌀이 생기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까 여기 뭐 화장실 청소를 부탁하는 이런 말이 나왔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평등한 그런 사회라고 했잖아요. 예. 왜냐면은 그런 계급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계급이 탄생한 걸 이렇게 생산 수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또 전개가 흘러가요. 여기서 이제 신의 탄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최 사장이 봤던 신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는 어느 날 B를 불렀다. 여기서 왜 A가 B를 불렀냐 하면은 그 이렇게 거기서 A가 농사를 시켜요, B한테. B는 이제 농노가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B가 이제 힘이 되게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노가다를 하니까. 근데 A는 앉아서 계속 빈둥빈둥대고 놀고만 있어. 근데 B가 봤을 때 자기는 힘이 더 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근육도 나오고 이랬는데 A는 비실비실 배만 나오고 애가 좀 활동량도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B가. 이거 뭐 내가 맘만 먹으면은 뭐 힘으로 얘 지주를 발라버리고 내가 어떻게 다 해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지주보다 그 B 쪽수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몰아내버리고 어,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A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B를 불렀는데 B는 이제 책 내용이에요. 궁시렁거리면서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A가 B를 가까이 불러서 B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나 사실은 신이다. 이렇게 A가 B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B는 이렇게 힘도 세고 열심히 노동도 하고 있지만 음,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A는
놀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지만, 좀 문자를 익히고, 좀 책을 쓰고, 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를 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나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샤머니즘 그런 개념 같이 뭐 내가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함부로 얘네들이 나를 힘이 세다고 쪽수가 많다고 나를 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손을 써둔 거예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자기는 문자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신의 말씀을 적은 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 순종하게 되는 거죠. A에게. 그래서 어, 그런 관점으로 처음에 신의 개념을 가져왔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주아의 탄생이란 개념인데 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여기서 A 있는 지주잖아요. 지주가 이렇게 그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가요. 그 농사를 지으면 계속 쌀이 나오고 자기는 그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영토가 없이 나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옛날 유태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유태인들은 그 예전에 그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는 나라 땅이 없이 그냥 유럽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세계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 당시만 봐도 알겠지만 엄청나게 유럽의 모든 부를 다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그들은 이제 상업과 대부업 이런 데 좀 종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 그런 다른 것으로 이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유태인들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서러웠겠죠.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흩어져서 살고 농사도 못 지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좀 선박 기술도 좀 발전하고 뭐 나침판도 발견돼서 그 알죠? 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다른 지역에서 뭐 향신료나 물건 같은 걸 사서 유럽에서 파는 방법 이거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이들은 고대와 중세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와 영토 그리고 장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유태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나라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중세 기간 동안 가장 천시대였던 상업과 대부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상업과 대부업은 무역과 금융업이 되었고 유태인들은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지금까지도 세계적 금융산업은 유대 자본에 의해 움직인다. 예. 이게 유태인들이 좀 부를 축적하게 된 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 했고, 그 선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뭐, 항해사들이 사람들을 한 200명 정도 싣고 가도 돌아올 때 막 한 100명 정도는 죽어 있고, 그리고 돌아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막상 오면은 엄청난 부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선박이 그렇게 큰 선박이 나가려고 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한테 그 투자를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이 배로 인도를 갔다가 향신료를 싣고 여기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100만 원을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3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배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증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는 이 배가 돌아왔을 때 300만 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렇게
신뢰를 해줘야지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증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어떤 주식의 형태가 되고 이런 그 구체가 좀 더 커지면서 이게 또 이자 같은 개념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은행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금융시장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영토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요.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처음에는 유럽에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내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집에서 농사 안 짓더라도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사람들한테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데 18세기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 이후 19세기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그 기술은 더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규모가 큰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약간 그 공장의 수익이 영토로 얻는 수익을 약간 능가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그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지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싶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토의 사람들을 지금 5명 일하는데 10명으로 붙였다. 그래서 생산력을 더 늘려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한정된 토지 안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한계예요. 농업의 한계. 근데 공장에서는 더 많은 자본을 더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인력을 붙이면 그 더 많은 물건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팔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 원래 지주들을 뭐 귀족이나 이런 봉건 제후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그 신흥 부르주아들 있잖아요.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주아라 봤을 때 이제 그들의 부가 어, 지주들의 부를 능가했다. 그리고 그게 힘의 균형이 깨진 게 언제냐면 이제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그 프랑스의 그 대혁명 있잖아요. 그거는 루이 16세가 처형되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됐던 그 대혁명 그 시대에는 연도로 따지면 1789년인데 그 19세기까지 계속해서 그 혁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르주아들이 다 권력을 잡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최 사장님이 그 생산 수단이라는 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유태인들이 그 유럽의 그런 막대한 부를 좀 많이 가지고 히틀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꼈나 봐요.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되게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독일 국민들은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좀 자본주의 폐해가 좀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주와 농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부르주아와 그 프롤레타리아 간의 그런 식의 갈등이 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빌빌거리는데 소수의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부를 많이 축적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히틀러가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과 프랑스에 가서 너희들과 다시 싸우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참 고민하다가 히틀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생각난 것이다. 그들은 세계적 금융과 사업을 부유하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예전에 B가 A한테 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고 쪽수가 많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힘으로 발라버리고 내가 부를 차지하면 되겠다. 그들의.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 종교적인 그런 교리도 없었어요. 이제는 사라졌죠. 왜냐면은 중세시대 이후로 이제 거치면서 종교적인 힘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글을도 알게 되고 많이 똑똑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종교적인 교리로 이제 자신들을 억압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요, 어, 유태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태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이제 그 독일 나치 당이죠. 그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게. 가서 이제 그들의 집에 가니까 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 빼서 다 몰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쟁 자금으로 썼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가능했느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사람들이 좀그 자본가의 착취가 부당했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유태인들은 그걸 막지 못했고 전쟁은 일어났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가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의 개념에서 이제 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종교적 기능이 상실되고, 원래 자본가들이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민중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대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게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이거를 내가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일단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비가 갑자기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비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직은 국가적으로 비상 시기인 까닭에 여기서 비는 부르주아들이죠. 비상 시기인 까닭에 기존의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비상 시기인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만 사라진다면 국가와 기업은 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선조들이 지켜낸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예. 지금 현재로 따졌을 때 이렇게 자본 그리고 시장 자유 이런 걸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애국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웠어요.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기존의 권력들은 어, 지금 그 창원에 시청에 가면은 좀 그런 게 있고 이 박정희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걸려져 있고 어버이연합 같은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그 논설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좀 듣고 싶긴 하던데 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우리의 원래 기본 전제가 자본주의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좀 공산주의 지금 위에는 바로 북한 있죠. 뭐 안 좋잖아요. 뭐 미국 냉전 시대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공산주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이런 독재주의 이런 사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그렇게 형평성을 주장한다면 자본가들을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네는 간첩이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빨갱이로 몰아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좀 자본가들이 유지하려고 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최 사장님은 여기서 이제 종교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교리는 없다. 종교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종교에서 너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니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종교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 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은 그 사회의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예. 마르크스는 종교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변혁에 협조하지는 않는 거, 수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보수적이다라는 거죠. 기득권적인 거고, 예.
그래서 어, 마르크스가 있던 당시에 마르크스도 19세기의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또 자본주의 폐해가 또 되게 많았었고, 어, 보통 우리한테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로 대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사회를 깨부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다. 그냥 내 혼자만 욕심을 버리고 순응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하는데, 종교는 항상 후자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매사에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우리 자기 내면에 성찰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욕심만 버리, 욕심만 버리면 된다. 불교에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원래 그 종교가 좀 수동적이라는 거에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뭐, 우리 독립운동 했을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를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이런 거 다 짜증났던 거예요. 그냥 왜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방해를 하느냐. 그래서 문제를 삼았었고 우리 이 사회에서 보면은 여기서 최 사장님이 종교에 대한 이렇게 보수적이다. 또 군대라는 조직도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깨달았어요. 아, 그런 행정기관들, 그런 단체들이 좀 보수적인 게 있구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시위를 하거나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스님들이나 뭐 지도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어,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군들이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냥 대학교에서 있었을 때 선배님들 얘기할 때는 당연히 미군 철수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군대 가니까 미군들 철수하면 안 돼. 미군들이 철수하는 그 순간 북한이 우리 쳐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친미적이고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경찰 같은 행정 조직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좀 보수적인 게 있다. 이런 개념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 그 민주주의의 이런 단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이런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뭐가 가장 잘못됐느냐? 어, 일단은 히틀러도 좀 그랬었고 과거로 가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중우정치라는 개념을 써서 다수들이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좀 소수들이 많이 배제된다는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반면 민주주의 사회의 독재는 독재자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의 상황이다.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이외의 정치적 담론은 거부하고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처럼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소수에게 발생하는 인권의 침해나 권리의 박탈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외된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위선자로 치부된다. 예. 여기서도 어떤 독재의 형태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수에 의한 독재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건데 저도 옛날에 그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장애인들의 그 정책이나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저도 왜냐면 주변에 장애인들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 어떤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 하지만 이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죠. 왜? 그들은 소수이니까.
당장 우리 시민들은 내가 사는데 더 좋고 내가 세금 더 작게 내야 되고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왜 그 소수를 위해서 내가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화장실도 바꾸고 버스도 바꿔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납득을 못했다. 예, 이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는 이제 뭐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노름연금 나오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인가? 하여튼 가만히 계셔도 나와요. 물론 노인분들은 약하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도 그런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려고 하면요.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정책이 노인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그들이 인구가 더 많아요. 노인들이. 앞으로 그래서 왜냐면 그들이 더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더 많이 나오겠죠. 게다가 청년들은 쪽수도 작은데 투표도 잘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점점 더 줄어드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민주주의 사회도 뭔가 좀 잘못됐다. 균형 잡힌 발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 사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민주주의가 그래도 악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덜 하니까 다른 걸로 하면 더 폐해가 크니까 민주주의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처음에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서 그 자본주의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많아서 이때 다시 1929년도로 돌아오면은 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요. 이때 당시에 그 자본은 이제 축적이 돼서 공장도 많이 생기고 어 그래요. 하여튼 이민자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고 일할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들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물건을 많은데 팔지를 못하니까 그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뭐 냉장고를 또 살 필요는 없겠죠. 차가 있는데 살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재고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장들이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케인즈라는 그 사람이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복지적인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만약에 일자리가 없으면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라도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던 뭐 땅, 뭐 댐, 뭐 이런 거를 얻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4대강처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잘 돼서 고속도로도 뚫고 뭐 댐도 큰 댐도 건설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좀 인간적인 사업이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또 지금 보면은 안 쓰는 댐이나 안 쓰는 도로나 이런 게 좀 많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수중 자본주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최 사장님이 책에 적었어요. 읽어볼게요. 사실 미국에 댐이 더 생긴다고 해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댐이 목적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는 과정이 목적이다. 댐을 건설하려면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그동안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요가 생기면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가동할 것이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필요하고 다시 고용이 활성화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다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 미국의 경기는 차츰 회복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와 병행해서 이때 뭔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좀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세우게 되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사진 않겠죠. 근데 뭔가 좀 최신 트렌드의 냉장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야, 이 냉장고 집에 다른 집에 놀러 가니까 우리 집 거는 도라는 가지만 되게 구닥다리인데 그 집에 가니까 뭐 얼음 정수기도 나오고 막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타이머도 되고 뭐 몇 칸씩 뭐 그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다 있고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좀 가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유행이나 어떤 브랜드화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이 회사 사장이 뭐 누군데 어떤 이런 힘든 과정에서 성공을 해서 성공을 했더라. 뭐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많이 말고 CF도 또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리고서라도 새로운 물건을 사게끔 계속해서 이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로 또그 새로운 자본주의가 탄생이 됐다라고 또 봐지는 거죠. 예, 이런 개념들과 같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부입니다. 예. 일단은 공산주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국유화냐 민영화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있는 것이다. 생산 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대신 자본가의 생산 수단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생산 수단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화라고 한다. 반대로 개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는 건데, 어,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책 내용 읽어보면 국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머릿속의 관념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생산 수단을 잠깐만 여기서 끊겼는데 어쨌든 어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개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라도.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는 이제 모든 게 다 국유하고 뭐 토지도 국가가 가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 안에서도 어떤 그거를 계급 같은 게 있잖아요. 행정 조직이 있을 거고 관료들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몇몇의 개인들이 그거를 자기 것처럼 쓴다라고 최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공산주의는 있을 수 없다. 뭐 일단은 근데 최 사장님이 뭐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로 그분께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거 계속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계속 하다 보면은 어 좀 신기한 게 있어. 왜 그러면은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어 쿠바나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도 그 책에서 이 내용을 말했을 때, 왜 그렇지? 그냥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 읽고 알았어요. 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왜 공산주의 애들은 빵 안 먹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이제 빵 생산하니까 그 공산주의 애들도 빵을 먹을 거 아니냐? 그게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D가 말했다. 공산주의 애들은 자본주의 국가랑 거래를 안 한대.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물건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나라들이 물건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더 많아질수록 자기가 거래를 안 하니까 물건을 팔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왜 진짜 북한 이런 애들이 미국이랑 거래를 안 할까요? 그냥 전애들이 어차피 시민들한테 월급 그냥 똑같이 나눠주면 형평성 있게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아마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냥 아싸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못 살아도 그냥 다 같이 못 살자. 누가 한 명 잘나거나 뭐 못난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잘 살고 이래야지. 뭐 그렇게 니만 그렇게 튀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마 자본 그 만약에 미국이랑 거래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미국의 어떤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북한 애들이 봤을 때, 왜 니는 나이키고 나는 왜 나이키가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또 계속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아싸리 고마 그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랑 거래를 안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형평성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어 그들은 과연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형평성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서 쿠바에 여행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쿠바 사람들이 되게 표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로는.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너무 좀 피폐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에 많이 노출이 됐는데 쿠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없다. 그리고 그냥 거기는 진짜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고 그 쿠바에 갔더니 뭐 식당도 많이 없고 그리고 버스도 그 옛날 구형 버스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버스가 거기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이제 버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버린 거를 걔네들이 수입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버스를. 근데 그 버스도 몇 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한 번 탈 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게 사는데 뭐 우리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표정은 되게 좋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불평등을 많이 못 느꼈잖아요. 왜냐면 그때 옷도 다 교복 입고 다니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저는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또 학벌로 또 갈리잖아요. 뭐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고 경남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 지방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갈리면서 뭔가 좀 내가 좀 쟤보다 좀 딸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또 누군가는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누구는 또 비리비리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인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덜했는데 사회 나오니까 그게 더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삶이 많이 피곤하다. 음. 그런 게 이제 쿠바나 이런 데는 없다. 어,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더 행복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 그래도 그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다. 막상 나는 쿠바 안 갈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보여.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쿠바도 미국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시장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점점. 왜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불편함을 없애고 또 모든 게 똑같은 게 좋지만 그래도 또 차이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니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에 대한 최 사장의 분석을 책에 나옵니다. 공산주의 실패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우선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한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도 소수가 불평등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그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이랑 좀 더 맞지 않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뭐 공산주의 사회도 일단 많이 변해가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다룰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룰 건데, 왜냐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음, 이 이야기는 어디로 다시 올라가느냐면 그 수정 자본주의가 케인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1930년대 미국은 사실상 자본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 미국은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했어요. 그냥 뭐 좀 사회민주의라고 해야 되나? 어, 거의 자본주의가 아닐 정도로 공산주의다 싶을 정도로 뭐 사람들한테 많이 퍼주고 복지 정책이나 뭐 그런 어떤 노조 같은 것들 많이 생기고 어 그렇게 혜택이 좀 많았어요. 사람들한테 분배에 좀 더 치우친 형평에 좀 더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또 그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에 좀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또 1970년대 들어서도 또 경제 불황이 또 오거든요. 그때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내용을 다룬 또 책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C는 어쩔 수 없이 바리스타 셋 모두를 고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C는 커피숍 사장이고요. 바리스타를 3명을 고용한 이유는 그들이 노조가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고 그럼 손실은 어떻게 메워야 하는가? C는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상황은 C만의 일이 아니었다. A와 B도 바리스타의 단합으로 인해 카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상했다. 수요자는 없지만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A, B, C의 동네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다시 말해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 상황을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그 우리가 IMF 때 있잖아요. 1997년도. 그때도 뭐 되게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때 물가는 되게 쌌거든요. 예. 그 아시죠? 원래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으면 이제 당연히 물가는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원래 경제의 어떤 흐름이고 정석인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그 수정 자본주의를 통하고 이러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 커피숍 사장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장사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그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야 돼. 근데 가격을 내리려고 하니까 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스타들. 이게 전애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함부로 이제 얘네들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안 맞는데도 얘를 자르지도 못하고 얘네들 인건비나 보험료 뭐 이런 것들 다 측정해서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그 가격에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뭐 장사가 그렇게 해서 안 됐다. 안 되면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사가 아예 잘 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자르고 가격을 내리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그 가게를 결국에는 그런 부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 사장님이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오니까 신자유주의가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이후로 좀 많이 발전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다시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좀 추구하자. 좀 부피를 많이 줄이고 좀 거대 자본력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자본주의를 하자. 이렇게 돌아선 걸 말하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과 자, 읽습니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 C에게 나쁠 것은 무엇인가? 거대 자본에 종속된 것. C는 거대 자본에 종속되었지만 스스로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받았다. C에게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아메리카노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또다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불안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그다지 빈번하지는 않다. 어차피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도 불황 때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C에게 나빠진 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 신자주의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 없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는 제 사장님의 어떤 입장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이다 라는 그의 생각이 좀 엿보이죠. 여기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어쩔 수 없이 좀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편의점 같은 거 보이잖아요. 다 뭐 CU 뭐 이런 것들이 독점하고 있죠. 음. 어, 결국에는 거대 체인점들이 이렇게 독점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일단은 제가 이제 주말에 맥도날드 알바를 하는데 여기 맥도날드도 가맹점이거든요. 본사에서 자기가 일단은 가게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팔아요. 뭐 십몇 억에 가게를. 그래서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이 생기는데 이 사장님들은 그 체인점이죠. 그걸 하는 건데 일단은 광고비가 안 들어요. 마케팅비가 안 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TV만 켜면 이렇게 맥도날드 새 메뉴 나올 때마다 광고를 알아서 해줍니다. 본사에서. 뭐 이런 혜택을 물론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마케팅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뭐 자기가 메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화되어서 매뉴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이 시장을 좀 효율적이고 그나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또 뭐 삼인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유럽 쪽에서 보면은 세금을 되게 많이 걷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많이 걷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돌려주고, 뭐 최저임금이 세고, 그런 사회, 예. 뭐 보조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지급되는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사회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 사장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좀 우려해 볼 만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무작정 그렇게 뭐 선진국의 정책, 뭐 미국이 아니라 북유럽 쪽 이런 데를 말하겠죠. 그들이 뭐 행복 지수가 높고 더 산업이 그렇게 해도 분배 정책을 많이 해도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인주의의 문제점은 북유럽의 삼인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부유함은 삼인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은 근현대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식민화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서의 부와 기술의 축적은 유럽 전역에 혜택을 미쳤고 현재 삼인주의 국가들이 부를 축적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 풍부한 자원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복지 정책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지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뭐 삼인주의의 형태만 보고 이렇게 따라 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북유럽 쪽에는요
천연자원이 좀 우리나라보다 되게 많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철광석이나 석유 같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그리고 또 책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 기술이 되게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막 거치면서 그리고 또 뭐 산업, 산업 사회를 더 빨리 우리보다 더 경험을 했죠. 예, 산업혁명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그 정보가 텍스트로 많이 남아 있고 그것이 또 기술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부가가치가 큰 산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복지정책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태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책 뒷부분에 가면은 어, 자본가 있잖아요. 그 부자와 서민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니까 처음엔 세금 문제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부자 너네들은 세금을 그렇게 누진세를 안 내려고 하느냐? 너네 잘 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자들도 막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본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본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서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사회 일원이니까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동의한 합의다. 그래서 세금 내라. 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말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네. 첫 번째는 당신이 말한 사회적 의무를 모두가 지는 건 맞지만 왜 내가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느냐는 것인데.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으니 부자들만 누진세를 내는 건 공평하지 않네. 두 번째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를 비롯한 소수의 부유층은 거기에 합의한 적이 없네. 다수를 차지한 당신들이 다수결을 앞세워 강행한 것이지. 여기서 이제 그 부르주아들은 어, 다수에 의한 독재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네들 쪽수 많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우리 솔직히 뭐 너네나 우리나 도서관 가도 똑같이 뭐 편의시설 뭐 혜택을 보는 건 똑같은데 왜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는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어쨌거나 사회 전체가 동의했으니까 이건 우리의 룰이다. 이 룰을 따르기 싫으면 당신이 떠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말에서 당신들의 본질인 전체주의적 견해가 잘 드러난다네. 민주주의를 아예 전체주의로 아예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자들은. 나는 평생을 이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며 지금의 부를 축적했다네. 나의 모든 기반은 여기에 있는데 당신들은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그에 대한 협박으로 추방을 공가하는 것이 아닌가. 소수의 약자의 약점을 쥐고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자기는 정당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도 가난했는데 뭐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서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지. 너네들처럼 그렇게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그렇게 한심하게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던 물론 그 부자들의 눈에는 이런 서민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뭐 그들이 볼 때는 또 자기만큼 노력을 안 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부자들 중에서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말이 좀 떠오르거든요.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보면은 롤스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이 롤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노력도 더 많이 한다. 이런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노력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자들이 뭐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할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좀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당신은 당신 혼자서 노력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도왔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소비자가 당신의 물건을 소비해서 당신이 부를 쌓은 것이 아닌가. 혼자 부를 쌓았다는 것은 사회의 도움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외행적으로는 그렇죠. 노동자가 있으니까 뭐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말씀 합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거나 나를 위해 소비한 적이 없다네. 나는 노동자가 노동한 대가로 정당하게 계약된 급여를 지불했고 소비자의 돈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소비의 대가로 정당하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지. 이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했던 일이지 내가 강요한 것도 당신들이 희생한 것도 아닐세. 그러니까 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서로 각자 자기의 이익대로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찌됐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 부자들이 잘 되라고 일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B는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사회 최소수혜자들에게는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윤리적 차원에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윤리적 차원으로 접근하니까 사장님이 최소수혜자나 서민을 돕는 것은 말 그대로 돕는 것으로 내가 기부의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세. 나에게서 기부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나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윤리적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윤리적이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없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그 워렌 버핏이나 마크 주커버그 같이 수조 원대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은 기부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 너희가 자꾸 세금으로 내를 뜯어가니까 내가 기부하기도 전에 너네들이 돈을 뜯어간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다시 얘기를 하죠. 당신 부를 축적한 것은 당신이 부를 축적한 것은 노력이나 공정한 경쟁에서가 아니었다. 당신은 어쨌거나 생산 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닌가. 생산 수단을 독점한 당신이 이미 경쟁의 우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니 그건 불로소득이고 따라서 사회적 환원의 의무가 있다. 예. 그 노동자들이 사장님들을 봤을 때는 일은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근데 사장님들이 다 받아가. 이게 뭔가 당연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었고 게다가 좀 우리 사회를 살다 보면은 진짜 불로소득 같은 게 좀 보이잖아요. 또 낙하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면서 되게 높은 자리에 꽂아주는 거죠. 그런 낙하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말하지만 나는 노동자를 착취한 적이 없네. 나는 그들을 고용하기 전에 임금과 계약 조건을 모두 밝혔네. 노동을 원하고 선택하는 건 그들 자신이고 내가 강요한 적은 없는 것이지. 그리고 당신은 육체 노동만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방식은 다양하다네. 나도 내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왔으며 당신들은 지지 않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선택의 책임과 리스크를 나 혼자 모두 지고 있다네. 여기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업의 미래와 그런 선택의 책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나다. 너네들 야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냐? 이건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죠. 그 옛날 영화 설국열차에 보면은 그 설국열차 처음 설계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은 그냥 기차에 있지만 나는 기차가 솔직히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되게 불안불안하고 그 사장님들도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왜 너네는 그걸 못 알아봐 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는 예. 사장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면서 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사장님들이 너무 하는 게 정당하고
뭐 형평성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뭐 아무 불만이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일 안 하는 사람, 일 안 하고 돈 버리는 사장님들을 봤을 때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 거기에서 이제 차별을 보는 존재죠.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형평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그런 세력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형평적인 사회를 추구하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나 스스로 좀 잘나 보이려고 하는 차별을 또 지향하는 그런 모순된 존재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좀 복잡한 것 같고 아, 아무튼 저는 이 지된 음력 이 1편을 통해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 그리고 그 공산주의나 이렇게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음. 책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으면은 이게 문장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 최 사장님이 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문장 쓸 때 주어와 서술어를 되게 짧게 그 주로 수식어나 이런 묘사 같은 부분 많이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강력한 문장 주어와 서술어만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문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글을 써 나갔고 힘있게 글을 써 나갔다.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뭐 몰라 공황과 불안의 극복 제가 썼던 책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 그 반가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